네, 이번에는 경희대 편입 논술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희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연대나 고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연대와 고대와 경희대를 같이 이 편입 논술 전형을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희대뿐만 아니라 연대나 고대까지 좀 지원 가능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토익을 편입용어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경희대뿐만 아니라 연세대까지 같이 준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와서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경희대는 1단계에서부터 영어에서 컷을 당해서 떨어지지만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최종까지 합격한 경우도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논리적으로 경희대는 떨어지고 연고대는 합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바로 편입 논술 전형이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편입 논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편입 논술 전형은요, 일단 원서 접수는 12월 중순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은 1월 중순입니다. 경희대 하나로만 봤을 때는 약간 갭이 한 달 정도 있죠. 그런데 경희대뿐만 아니라 이제 연대와 고대를 생각한다면 12월 중순에가 고대 논술 시험이고 그 다음에 12월 말이 연세대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대와 경희대를 같이 보는 수험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대 시험이 끝나는 12월 말 끝나자마자 바로 경희대 파이널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보통 한 3주 정도 나옵니다. 연대 논술 시험 끝나자마자 1월 중순 경희대 편입 논술 시험까지 한 3주 정도가 남는데요. 이 3주 정도의 경희대 편입 논술 파이널을 듣게 되면 그 기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제가 편입 논술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경희대가 연대나 고대보다 훨씬 더 작은 범주의 논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난이도도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 시기와 타 대학 시험 시기와 사이에 어떻게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과 공인영어 그 다음에 특징과 논술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와 경희대는 시험이 120분 2시간, 그 다음에 고려대만 80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세부적인 걸 보겠습니다. 경희대도 단계별 전형인데요. 경희대는 좀 특징적인 게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두 군데 모두 다 논술 시험을 봅니다. 이제 특이사항이 국제 캠퍼스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국제 캠퍼스가 두 군데 논술을 보지만 단계별 전형에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1단계에서 공인영어 점수로 1000% 내외, 딱 1000%는 아닙니다. 10배수도 딱 10배수가 아니라 1000% 내외이기 때문에 10배수가 좀 넘어갈 수도 있고 10배수 좀 아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학교에서 애매하게 좀 표현했지만 좌우지간 10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정원의 10배수를 1단계 공인영어로 컷을 합니다. 다시 공인영어로 바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10배수 컷. 근데 이게 어떤 절대적 수치, 즉 연세대와 고려대는 뭐 예를 들어서 토익 800점, 뭐 탭스 몇 점 딱 해서 그 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는 어느 특정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라 학과별 상대적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 영문과다 그러면 그 영문과 지원하는 사람들 정원수의 10배수의 그 영어 점수 거기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배수 컷에 들지 않게 되면 논술 볼 자격 자체가 안 주어집니다.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앞서 제가 얘기했던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논술 전형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 1단계 통과했던 공인영어 점수가 20%, 그 다음에 논술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영어 점수가 20%라는 수치도 적긴 하지만 여기서 영어 점수가 거의 당락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단계만 통과하게 되면, 즉 1단계 공인영어 10배수만 통과하게 되면 논술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국제 캠퍼스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제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80, 공인영어가 20, 체육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40, 공인영어가 60입니다. 그런데 서울 캠퍼스와 다른 부분이 바로 뭐냐면 1단계, 2단계가 없습니다. 즉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영어로 1단계 컷 점수를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영어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논술 볼 자격을 의무적으로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경희대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공인용어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캠퍼스는 10배수 컷을 적용을 하고요. 국제 캠퍼스는 논술 합산으로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죄송합니다. 자격 기준은 학과별 상대평가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어 점수가 컷이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 없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 제출 시험은 연세대는 토익, 토플, 탭스 다였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적용이 안 되고 토플, 탭스까지만 적용이 됐는데 경희대 공인영어 같은 경우는 연세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익과 토플, 탭스가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세대와 경희대 두 대학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대, 경희대 모두 다 토익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토익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경희대와 연세대를 같이 준비를 하고 토플 탭스를 준비했다 그러면 영고경 세 곳 다 준비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특징적인 거는 모든 학과가 영어 성적을 다 제출합니다. 이것도 연대와 고대와 비교를 하면 고대와 똑같죠. 고대도 무슨 과든지 모든 학과들이 다 영어 성적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몇 개, 한 6, 7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영어 성적이 낮은데 경희대에서는 논술 볼 자격을 안 주는데 연세대 어느 특정 학과는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대는 내가 논술로 한번 지원 안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레벨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대학 레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영어 점수가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10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10배수로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4, 5배수였는데 지금 10배수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특히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1차 10배수 컷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능 같은 경우 체육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도 인문 논술을 본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계별 전형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캠퍼스는 일괄 전형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어 성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보다는 국제 캠퍼스를 노리는 게 논술 실력으로 냉정하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논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똑같이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로 구분이 됩니다. 연대나 고대나 특별히 다른 건 없죠. 그래서 인문 사회 논술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사회 논술에 영어제 시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가 들어갑니다. 영어제 시문은 연세대 영어제 시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고 여러분들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량도 훨씬 더 적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도 연세대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단순하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풀만한 난이도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영어나 통계자료 이런 거에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사회논술보다는 인문논술 지원 학과로 해주시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전반적인 논술 문제 유형은 두 문제 세트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문제 정형화가 좀 탈피 중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희대 인문사회 논술이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인문논술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사회논술도 한 문제가 약간 좀
기존에 정형화됐던 패턴에서 좀 탈피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형화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탈피가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는 뭐다?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이 이 자율적인 논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희대가 두 문제 세팅이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세 대학 모두 다 두 문제 세팅이어서 한 번의 논술로 세 대학 모두가 같이 동시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희대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경희대도 두 문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가 요약형, 2번 문제가 자기주장형으로 두 문제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형화된 패턴이 갈수록 이제 탈피해서 자유형 논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인문에서 이렇게 1번이 예전에는 정형화된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도 기존에 이렇게 3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논제도 이렇게 3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논제 스타일 자체가 아주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제가 자유분방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논술의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이 오류라든가 실수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2번 자기주장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전과 다르지 않고 기본적인 패턴 형태를 갖다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다고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 모두 문제 2번 자기주장형은 나름대로 크게 모나지 않게 세 개가 두루두루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계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계열도 전형적인 두 문제 세팅이 되겠습니다.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지금 이번 문제를 봤을 때는 사회는 인문하고 반대로 1번은 기존의 정형화된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게 분류하라는 논제인데, 그래서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짝을 지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 자기주장형이 이거 자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번 자체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제가 3개까지 나오죠. 그래서 특히나 요약형이 아니라 자기주장형에서 이렇게 논제가 여러 개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희대도 이 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세 대학 중에 한 대학을 볼 것인지 두 대학을 볼 것인지 세 대학을 볼 것인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영어 점수가 굉장히 기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대와 경희대 이 두 대학을 갖다 같이 보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대학 모두 토익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나는 경희대만 합격해도 좋겠다, 연대 고대는 내 지금 수준에서는 너무 무리다 해서 연대를 보지 않고 경희대 한 곳만 1년 내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떨어진다거나 합격 확률이 더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경희대 하나만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연세대와 경희대를 같이 준비해서 더 문제가 더 포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연세대 중심으로 논술을 준비해서 경희대 시험을 보게 되면 경희대 한 곳만 준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보다 훨씬 더 경희대 문제를 쉽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합격률도 경희대 한 곳만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연세대와 경희대를 동시에 준비해서 연세대 중심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이 경희대 합격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심지어 두 군데 다 준비를 했는데 본래 목적은 경희대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희대를 떨어지고 연세대를 붙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수강생들 보게 되면 경희대 떨어지고 연세대나 고려대 붙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격한
수험생은 절대 본인이 경희대 떨어지고 연세대 고려대 붙었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그런 인원수가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지도한 수강생들 중에서는 의외로 경희대 영어 1단계에서 떨어졌는데 고대를 붙는 경우도 봤고요. 경희대 뭐 영어 1단계는 통과했지만 경희대 최종 논술에서는 떨어졌지만 연세대를 논술을 갖다 합격을 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여러 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희대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연세대와 경희대를 같이 준비해서 연세대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막판에 경희대 파이널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설령 연세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경희대를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즉 경희대 논술을 굉장히 쉽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나 유형이나 포괄성으로 봤을 때 세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가 가장 큰 형태의 포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논술에 서로 관계성을 갖다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대학 모두 두 문제 세팅이기 때문에 연고경의 체계적인 수강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제가 현 강의에서는 연대, 고대, 경희대를 한꺼번에 수강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는 전체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시험을 보는 1월달까지로 본다면 여기는 뭐야?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2월달까지 계속 연세대 문제를 갖다 풀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전에 고려대 논술 시험이 있는데 고려대 논술 시험은 10월달부터, 그래서 계속 연세대를 하고 고려대 반에서 이렇게 두 개 반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을 경희대 파이널 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희대 시험 보는 수강생들은 뭐야? 연세대 중심으로 했다가 막판에 경희대로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경희대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편입논술 설명이었습니다.